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설화는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지만 꼬부랑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며 웃음을 만들어내는 구조는 같았습니다. 이 설화는 나중에 동요가 되어 최영애 작사, 홍남파 작곡, 조선 동요 100곡집에 실렸습니다. 설화에 실리고 동요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꼬부랑 할머니가 이 땅에서 누구나 알아보는 아주 오래된 풍경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0년, 20년 전만 해도 시장 골목에서,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허리가 거의 기역자로 꺾인 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걸어가시는 할머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꼬부랑 할머니가 존재했던 이유, 설화에까지 남을 정도로 오래되고 동요에까지 실릴 정도로 흔했던 그 모습은 대체 언제부터 왜 생겨난 것일까요? 조선시대로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탁기도 없고 경운기도 없고 칼슘 영양제도 없고 골밀도 검사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500년의 시간. 기록을 뒤져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지금은 60대, 70대에 시작되는 그 허리 구분이 조선에서는 40대 후반이면 이미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려 20년이나 빠른 겁니다. 조선 여성의 몸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역시서 잠깐, 나이가 들면 원래 허리가 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는 원래 굽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노인성 척추 후만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뼈가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이 찾아옵니다. 뼈 안에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약해지는 병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넘어지거나 심하면 기침 한 번에도 척추뼈가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압박골절입니다. 이 압박골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척추가 앞으로 점점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꼬부랑 할머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남녀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8배 이상 높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 수치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조선시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몇 살부터 할머니였을까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이 나라가 늙음을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백성과 노비는 힘든 노동에서 풀려났습니다. 70세가 되면 관리는 의무적으로 은퇴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품계를 내렸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벼슬을 받은 것입니다. 법으로만 보면 60세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 47세였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치료를 받는 사람이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어땠겠습니까? 백성의 평균 수명은 35세 혹은 그 이하였습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높은 영아 사망률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인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50을 넘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양반 여성의 60%가 50세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반 여성입니다. 그나마 잘 먹고 노비가 대신 일해주던 집안의 여성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출산 중 사망이거나 출산 후유증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할머니라 불릴 수 있었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40대 중반이면 이미 손주가 있었고 50대까지 살아있으면 동네에서 장수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허리는 몇 살부터 굽기 시작했을까요?
조선 여성은 칼슘 섭취가 부족했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일했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현대보다 최소 20년은 앞당겨집니다. 40대 후반, 빠르면 40대 초반부터 허리가 굽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40대에 허리가 굽으려면 그 이전에 이미 뼈가 약해져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부터 뼈가 망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16살이었습니다. 16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교복을 입고 급식을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조선 여성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법정 최소 혼인 연령은 14세였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모가 50세 이상이거나 병환이 있으면 12세에도 혼인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13살에 시집을 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곧바로 임신이 이어졌고 첫 출산이 대개 16세에서 18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은 아이의 수는 평균 7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낳아야 했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절반 가까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셋 키우려면 대여섯은 나와야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후사가 없는 것,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불효였습니다. 맹자의 말이 법처럼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부효의 3가지가 있으니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 제사를 지낼 아들이 없으면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7거지야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느냐면 빙허각 이씨가 쓴 규합총서에는 태아의 성별을 바꾸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기 전에 한밤중 삼경에 남편의 갓을 쓰고 옷을 입고 우물가에 가서 왼쪽으로 3번 돌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미신이지만 그것이 생활지침서에 실렸다는 사실 자체가 조선 여성이 아들을 낳기 위해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은 농업사회였습니다. 논과 밭을 일구려면 사람 손이 필요했고 그 손은 자기 자녀에게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곧 일손이었고 일손이 많을수록 가족이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 피임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기생들 사이에서 배란위를 계산하거나 창호지를 이용한 차단법이 떠돌기는 했지만 확실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여성에게 피임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더 낳아야 했고 아들이 필요하니까 딸이 나오면 또 낳아야 했고 일손이 필요하니까 가능한 한 많이 낳아야 했고 피임을 할 수 없으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조선 여성은 16세부터 40대 후반까지 약 30년 동안 임신과 출산과 수유를 반복한 것입니다. 정말 여성의 삶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지 않나요? 한 번 임신하고 수유할 때마다 어머니의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아이의 뼈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뼈가 녹아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30년간 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뼈를 깎아 아이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30년 동안 이 여성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닷새 논으로 나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출산 이후에 있었습니다. 조선 여성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우물이나 개울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이고 날랐습니다.
물을 채우고 하면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지었습니다.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나는 논으로 나갔습니다. 모내기, 김매기, 잡초 뽑기. 이 작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허리를 굽혀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녀의 노동이 갈렸습니다. 남성은 쟁기질, 지게지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중량 작업을 맡았습니다. 여성은 달랐습니다. 잡초 뽑기, 모 심기, 수확,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길쌈과 빨래와 육아까지 전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었습니다. 농업 노동 시간이 길수록 척추의 압솔림이 심해졌습니다. 뼈나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한 번 번쩍 드는 것보다 가벼운 것을 하루에 수백 번 굽혀서 짚는 것이 척추에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1894년에 조선을 방문한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시냇가에는 평평한 돌 위에 쭈그리고 앉아 더러운 옷을 물속에 담갔다가 쥐어짠 다음 방망이로 내려치며 세탁하는 여자들이 모여 있다. 비숍은 조선 농촌 여성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의 옷을 만들고 모든 요리를 만들고 무거운 공이와 절구로 쌀을 찌으며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며 물을 깃고 먼 거리에 있는 밭에 나가 일을 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쉬며 실을 뽑아 배를 짜며 한결같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 3살이 될 때까지 젖을 떼지 않는가. 그리고 비숍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문장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30살에 이미 50살로 보이며 40살에 이가 거의 빠진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온 한 여성이 조선의 농촌 여성들을 보고 남긴 기록입니다. 30에 이미 쉰으로 보였다는 것. 그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기에 영양 문제가 겹쳤습니다. 조선 백성의 식사는 보리밥이나 잡곡에 된장, 나물 반찬 정도였습니다. 우유 같은 유제품은 왕실이나 극소수 양반만 접할 수 있었고 고기도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칼슘이 부족했고 단백질이 부족했습니다. 출산과 수유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몸에 빠져나간 만큼을 채워줄 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루 종일 굽히고 쪼그리는 노동까지 더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조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허리가 90도로 꺾인 할머니를 에비바바고 불렀습니다. 새우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등이 구부러진 모습이 삶은 새우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원인도 같았습니다. 벼농사 문화권이라는 공통점, 바닥에 쪼그려 앉는 생활 방식이라는 공통점,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할머니들은 같은 이유로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풍경이 훨씬 드물었습니다. 서양의 농업은 밀과 보리 중심이었고 넘버스카 펜전, 오페라식까지 등장한 아트매니아의 시간이었다. 쟁기를 이용한 선 자세의 농업이 주류였습니다. 의자 문화가 일찍 자리 잡았고 그리고 유제품과 육류를 통한 칼슘 단백질 섭취가 상대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같은 농업이라도 무엇을 심느냐,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50년 뒤의 허리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궐안은 어땠을까요? 궁녀들은 백성과는 다른 환경에서 살았으니 허리만큼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달랐습니다. 궁궐에는 궁궐만의 방식으로 허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궁녀는 대략 500에서 600명 규모로 보통 열세 전후에 입궁했습니다. 세수관에서는 왕과 왕비의 세면과 변기를 관리했고 소주방에서는 하루 3끼 수라와 잔치 음식을 준비했고
세답방에서는 궁중의 빨래와 염색을 담당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궁녀들에게는 백성에게 없었던 또 다른 부담이 있었습니다. 가채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채는 머리 위에 올리는 일종의 덧머리로 무게가 45kg에 달았습니다. 상상해 보실까요? 내 머리 위에 쌀 한 되를 얹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12시간을 근무하는 환경을 말이죠. 저는 상상만으로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영조 때에는 궁녀의 목뼈가 꺾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결국 영조가 가채 착용 금지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야 금지된 것입니다. 더 아래 직급으로 내려가 볼까요? 궁녀 아래에는 무술이라 불리는 최하위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물 깃기, 청소, 불떼기 등 궁궐에서 가장 힘든 육체 노동을 도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이 논에서 하던 일을 무술이는 궁 안에서 했습니다. 내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 앞에서 항상 허리를 굽히고 조아리는 자세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만성 요통과 척추 측만증이 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궁녀가 나이 들어 허리가 굽고 몸이 병들면 궁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궁궐은 죽음을 꺼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병들거나 늙은 궁녀는 출궁시켰습니다. 곳이 있는 궁녀는 본가로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평생 궁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궁녀들은 절이나 암자로 보내졌습니다. 왕의 여자로 들어와서 부처의 곁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궁녀가 그러했다면 조선 최고의 권력자는 어땠을까요? 기록을 보면 왕과 왕비마저도 이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만든 선군으로 알려진 이 왕은 실록에 허리와 등에 대한 고통 호소가 6차례나 등장합니다. 세종은 22세 무렵부터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말년에는 누워서 정사를 보낼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천과 온양의 온천을 찾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통증을 달랬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한글 창제가 아픈 등을 의자에 기댄 채 이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세종만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와 대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 소해왕후 한씨는 만년의 소갈증, 지금으로 말하면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당뇨는 골다공증을 가속시키는 대표적인 질환무다. 왕실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도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있는데 꼬부랑 할아버지는 왜 없었을까요? 물론 남성 노인 중에도 허리가 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비하면 극소수였습니다. 현대 통계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94.2%가 여성입니다. 10명 중 9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가지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첫 번째, 에스트로겐. 여성은 폐경 이후 뼈를 보호해주던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남성에게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산. 16세부터 40대 후반까지 30년간 임신과 수유를 반복하면서 몸속 칼슘이 아이에게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또 낳아야 했고, 아들이 아니면 또 낳아야 했고, 일손이 모자라면 또 낳아야 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영양 결핍.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어도 출산과 수유를 하는 여성의 칼슘 소모량은 남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빠져나가는 것은 많은데 채워지는 것은 같았으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네 번째, 노동의 종류. 남성의 노동은 힘은 세게 들어가지만 허리를 굽히는 빈도가 적었습니다. 여성의 노동은 반대였습니다. 무겁지는 않지만
하루에 수백 번씩 굽히고 쪼그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 30년간의 다산, 만성적 영양결핍, 허리를 굽히는 노돈, 이 네 가지가 한 사람의 몸 위에 동시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전부 짊어진 것은 여성뿐이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있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풍경이 사라진 이유. 그렇다면 이 풍경은 어디서 끝이 났을까요? 사실 끝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이 나라의 시골 마을에서 난 꼬부랑 할머니다 여전히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이 사라진 것에는 네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우유, 치즈, 단백질 식품의 보급으로 뼈의 저축이 늘어났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골밀도 검사가 포함되면서 뼈가 무너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가 보편화되고 보험이 적용되면서 뼈의 손실을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탁기가 빨래를 대신하고 경운기가 밭을 대신하고 수도꼭지가 물깃기를 대신하면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야 했던 노동이 사라졌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조선에 존재했다면 꼬부랑 할머니의 숫자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년 동안 이 네 가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질병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여성의 몸 위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사라진 몸 위에 다산이 올라탔고 영양 결핍이 올라탔고 굽히는 노동이 올라탔고 의료의 부재가 올라탔습니다. 그 무게를 500년 동안 여성 혼자 짊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설화가 되었고 동요가 되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다.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아이들이 이 동요를 부를 때 웃었습니다. 꼬부랑이라는 말이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래의 주인공인 할머니는 웃을 수 있었을까요? 설화가 웃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건 그 고통이 너무 흔해서 고통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 굽은 허리 위에 가족이 서 있었고 마을이 서 있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무게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나가다 허리 굽은 할머니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